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9살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취업 준비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취업에 성공해서 대기업, 공기업 같은 좋은 회사에 다니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마냥 부럽기만 하였죠. 게다가 나이 드시고 힘겹게 일하시며 돈을 버는 부모님께 아직도 용돈을 타서 쓴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기에 빠른 취업을 위해 굳은 의지를 다지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취업을 위해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 제가 듣는 강사님이 어느 날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스터디해 볼 것을 제안했어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여유가 없어 친구들과의 만남도 끊어버린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멀어지게 된 상태이며 취업 준비에 집중한 2년 동안 운동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아 불어버린 제 몸에 자신감도 없는 상태여서 사람들과 모여 같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두려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제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목표를 위해 스터디를 하게 되었죠. 같은 수업에 참여한 40명 중 5명씩 8조로 그룹이 나눠졌고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속한 그룹의 구성원을 확인해 보니 남자 3명, 여자 2명이었어요. 그중 남자 1명은 한눈에 보기에도 훈남이었어요. 훤칠한 키에 대세 배우를 닮은 현실적이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특히 남자에게 더 관심이 없어진 상태인 저에게는 구성원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스터디를 하는 동안 최대한 빼먹을 수 있는 건 빼먹으면서 효율적으로 행동하려 했어요. 스터디는 다행히 문제없이 원활하게 흘러갔어요. 취업에 간절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공부 관련한 이야기 외 다른 잡담은 일절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모임 분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어요. 남녀가 모여 시간을 같이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했던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스터디 안에서 한 커플이 탄생하고 말았던 것이죠. 저 말고 다른 1명 여자와 정말 평범하게 공부만 할 것 같던 남자가 사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집 가는 방향이 같아 매번 같이 집에 가다가 어쩌다 보니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녀가 사랑한다는 게 죄도 아니고 연애로 딱히 분위기만 흐리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공부에 집중하려 했는데 모임만 하면 자꾸 그 커플이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둘만 대화하고 있는 게 미안했던지 맛있는 것을 다 같이 먹으러 가자며 회식을 제안했죠. 저는 짜증이 났지만 어쨌든 오래 같이 봐야 할 스터디 구성원들에게 소외되는 게 싫었던 저는 할 수 없이 회식에 참여하기로 했죠. 그런데 막상 회식에 가보니 남자 1명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오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모임은 2대2가 되어버렸어요. 제 옆에는 스터디에서 유난히 눈이 가던 배우를 닮은 잘생긴 남자가 앉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색해서 대화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커플의 대화에 끼어들기 힘들었던 저희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인성도 바른 남자였어요. 술을 함부로 권하지 않고 제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었어요. 몇 시간이 지나니 커플은 집에 가야겠다며 사라져버려서 둘만 남게 되었지만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생긴 미약한 친분 덕분인지 그 후로도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어색하지 않은 대화에 마음의 문이 열렸던 탓일까요? 저는 처음 대화하는 그 남자에게 제 과거부터 지금 현재 정신 상태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몇 잔 더 마시다 보니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도 취했는지 저에게 몸을 기대기 시작했고 밀착해 있는 동안 그 남자의 뜨겁게 되어버린 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새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의 몸에 기대어 온기를 느끼며 서로의 심장박동이 느껴질 만큼 몸을 밀착해버렸죠.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니 그 남자도 고개를 돌렸고 눈이 마주친 우리는 찌릿한 감정과 함께 격한 키스를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었죠. 미친 듯이 서로 몸을 더듬기 시작한 순간
저는 여기서 멈춰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의 손을 잡았지만 모텔로 가자는 남자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몸을 원해 가게 바로 옆 모텔로 가게 되었어요.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우리는 몇 초 만에 옷을 다 벗고 서로의 몸을 격하게 탐닉했어요. 그렇게 쉼없이 1시간 가까이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모든 걸 쏟아낸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니 지금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지만 눈앞에 곤히 자고 있는 남자를 보니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잘생긴 외모를 보며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남자는 눈을 떴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갔죠. 스터디를 시작하며 취업을 위한 공부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제 계획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만 사랑에 빠진 남녀에게 공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마음껏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뜨거워졌고 보다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죠. 한 번은 수업을 듣다가 눈이 마주친 뒤 찌릿한 감정과 함께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사람이 없는 계단으로 나갔고 스릴을 느끼며 관계를 가졌어요.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이 가끔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이 행복한 순간을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공부를 하러 간 카페에서도 서로를 느끼고 싶어 화장실로 가서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에도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마치 짐승처럼 매일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말로만 들었던 섹터디에 정신이 팔린 동안 시간은 빠르게도 흘렀고 어느새 취업 시즌은 돌아오고 말았죠. 갑자기 현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년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어질 것 같았죠. 지금이라도 현실로 돌아와 취업을 이뤄야지 하고 생각했지만 이미 중독되어 버린 관계를 끊어버릴 순 없었기에 그 남자와 저는 사랑도 관계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 뒤 공부와 관계를 철저히 분리하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며 사랑과 취업에 둘 다 최선을 다한 결과 다행히 취업 시즌이 끝나기 전 둘 다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회사를 다니게 된 우리는 서로의 몸만 원하는 관계가 아닌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처럼 격정적으로 관계를 가지진 않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고 착실히 돈을 모아 집도 장만하고 곧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가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나던 순간을 생각하며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어딘가에서 인연을 찾는 분이 있다면 모임이 있는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참 좋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1살 어린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던 남동생은 점점 커가면서 저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했고 힘으로 저를 제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자고 있는 제 방에 들어와서 짐승 같은 짓을 하고 갔습니다. 몇 번이나 부모님과 할머니께 말씀드렸지만 시골분들에다가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그런지 별것도 아닌 일에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혼나는 것을 지켜본 동생은 더 거침없이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더 혈기가 왕성해진 동생의 짐승 같은 짓을 더 거침이 없었고 그러다 제가 생리를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고 미칠 것만 같았는데 그때도 아무렇지 않은 듯 대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제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진 돈 전부와 거실에 있는 돼지 저금통을 들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무작정 기차역으로 가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성년자였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숙을 하게 되었고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노숙을 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도 여러 번 당해 사람을 잘 믿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배도 너무 고팠고 어디 갈 곳도 없기에 겁은 났지만 그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가서는 밥을 시켜주시면서 일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1초의 고민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국밥에 있는 고기와 밥을 저에게 덜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살면서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노숙이라는 것이 언제 밥을 먹을지 또 얼마나 굶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먹고 나니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이름과 나이를 물어도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이 근처 살아서 오고 가며 매번 봤는데 교복을 입고 노숙을 하는 제 모습이 너무 딱해 보였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손녀와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괜찮다면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지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활비도 집세도 안 받을 테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도 하고 대학도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말을 전부 다 믿을 순 없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배도 고파질 것이고 겨울도 다가올 때가 됐기에 일단 할머니 집으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역 뒷골목에 언덕에 있는 작은 빌라가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 고맙기도 하였지만 한동안은 진짜로 도와주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망갈 생각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 저와 할머니는 친손녀와 할머니 사이만큼 가까운 가족이 되었고 저는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문대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을 갚기 위해 매달 용돈 겸 생활비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알뜰히 모아서 시집갈 결혼자금으로 쓰라면서 끝까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같은 회사 선배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부모님 자리에는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다 듣고 난 남편은 할머니를 저의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며 약속하였고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끝까지 안 앉으시겠다던 할머니를 몇 날 며칠을 찾아뵙고 설득해서 앉게 만든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결혼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연로하신 할머니를 그 집에 혼자 두는 것이 너무 마음이 쓰여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끝까지 안 가신 것을 거의 억지로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안 받았습니다. 지역번호가 제가 살던 지역 번호이기도 하였고 뒤 4자리 숫자도 낯이 익었습니다. 며칠을 몇 주가 지나도 하루 2~3번씩 전화가 왔고 집에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남편은 절대 받지 말라며 차단하라고 하였지만 할머니께서는 제 마음은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전화는 받아서 이야기는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저인 줄 다 알고 있다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대답을 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면서 잘 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못난 엄마의 잘못이라면서 저한테 못해준 것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잘했다면서 울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얼굴 한번 꼭 보고 싶다면서 마음이 풀리거든 연락을 달라는 엄마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같이 해줄 거라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와 남편은 제 엄마를 보려 십몇 년 만에 제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보기로 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까부터 저희가 타고 온 저희 차 주변의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어딘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딱 5분 뒤 검은 양복 입은 남자 2명과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앞에 오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돈 언제 갚을 거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이 도박에 빠져서 도박빚이 많이 생겼고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갚아보았지만 도박빚을 다 갚지 못했고 그러다 저한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 끊고 산 지 10년이 넘었고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얼굴 보려 온 것이지 돈을 갚아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갚아줄 생각도 없다고 하자 검은 양복 입은 남자들은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저희를 압박했고 그 카페를 나가려는 저희 부부를 반감금하다시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고 있던 남편이 검사인 시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경찰차 여러 대가 카페로 왔고 그들은 언제 자기들이 협박과 불법 추심을 했냐면서 순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들이 가고 난 후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빚에 관련해서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같이 온 엄마와 남동생에게는 믿고 나온 내 잘못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나가자 저희한테 온갖 욕을 하였습니다. 그 잘난 돈 얼마나 된다고 갚아주면 되지, 피가 섞인 가족인데 도와주지도 않고 매몰차게 간다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욕과 저주를 펴붓는데 확실히 제 가족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남편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제가 기죽어 있자 괜찮다면서 위로해 주었고 할머니도 고생 많았다면서 너무 괴념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여러 번호로 이상한 욕 문자가 오길래 남편 명의로 핸드폰을 새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뀌기 전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내서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저희 집 주소도 알아내서 찾아올까봐 시골에 안 사는 집을 하나 사놓고 전입신고를 해놓아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다면서 찾아오면 그때까지 해결을 하면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가족운도 없고 인복도 없고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남편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우리 세 식구 모두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면서 그만 물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어 벌써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서울 강북 쪽인데 경기도 외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부모님이 자취방, 전세자금을 처음에 3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도보 5분 거리에 원룸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만 원으로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2년 임대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다음 날부터 방을 알아보러 다녔지만 2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가격이 평균 30% 이상 오른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지쳐가던 중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원룸 건물 1층에 위치한 자그마한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시간이 저녁 6시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소장님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일어서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소장님은 꽤나 괜찮아 보였어요. 배우 전인화님을 연상시키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전형적인 미인형 얼굴이었죠. 간단히 상담을 하고 나서 이사 날짜는 언제까지고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하고 신축은 아니더라도 깔끔한 미니 투룸 정도가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은 곧장 방을 보러 가야죠. 라며 일어나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소장님 걸음이 너무 빨라서요. 같이 좀 천천히 가자고요. 앞서가던 소장님이 뒤 돌며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아, 젊은 사람 걸음이 느려서 그러시는군요. 빨리 가야 하니까 서두르자고요. 그 말에 소장님이 제 쪽으로 다가오며 해가 빠지니까 서두르자고 보채는 모습이 뭔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소장님과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코드가 잘 맞아서인지 여러모로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소장님이 대답을 피하며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35살? 이라고 하자 소장님이 움찔하며 조금 더 많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39살? 이라고 하자 소장님이 그래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42살? 이라고 하자 소장님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2시간 넘게 집을 보고 나니 출출해졌는지 소장님이 갑자기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집 구경하다 말고 손님이랑 식사하는 경우도 있나요? 소장님이 웃으며 계약하고 나서 식사 시간과 겹치면 종종 먹기는 하지만 집 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며 웃는 소장님의 모습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은 어디예요? 여자친구는 있나요? 하며 은근히 사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기 좋은 립서비스를 해가며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죠. 그런데 제가 진상 손님이라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니 소장님이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집을 구해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중 소주 한 잔을 시작했는데 소장님은 처음에는 한 잔만 마신다고 하시더니 소주를 계속 따라주시며 홀짝홀짝 잘도 받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차분해지면서 대화도 한층 더 편안해졌죠. 소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겠어요? 예전에는 꽤 많은 관심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장난 그만하세요. 나이 많은 아줌마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장난 아닌데 진심이에요. 소장님이 순간 조용해지며 사실 예전에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좋긴 했지만 지금은 좀 부끄럽네요. 소장님, 어릴 때의 매력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성숙미와 관능미가 더 돋보이세요. 소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소장님이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래도 젊은 남자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기분은 좋네요. 호호호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소장님이 사실 혼자 살아요라며 자기가 돌싱녀라는 걸 묻지도 않았는데 뜬금없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흐르면서 소장님은 자신이 재작년에 이혼을 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이혼 전에는 친정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남편과 10개월 정도 주말 부부로 지냈어요. 남편은 사업으로 바빴고 저는 친정 엄마 병간호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자주 만나지 못했죠. 처음에는 한 달에 4번 이상 보다가 점점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면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게 됐네요. 소장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씁쓸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나를 의식한다는 게 살짝 느껴졌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소장님이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집이 넓어서 적적하거든요.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모든 불이 꺼져 있는 집 안에 들어가면 너무 서글퍼요. 가끔은 조용한 집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져서 외롭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연애라도 좀 하시죠? 혼자 사는 것도 힘드실 텐데. 연애요? 연애를 하고 싶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성격에 아무나 만나는 건 쉽지 않아서요. 연애는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큰 조건 없이 만날 사람을 찾으려면 늘어난 게 남자들일 텐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좋은 사람은 늘 찾기 어렵잖아요. 그나저나 이삿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한테 맞는 집을 기한 내에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집을 구하는 게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걱정이 많아요. 소장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집을 못 구하면 저희 집에 잠시 들어와서 지내는 건 어때요? 제 집에 빈 방이 2개나 있으니까요.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안에 놀라며 저는 소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에요. 보증금 없이 월세만 조금 받고 들어와 살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서로 어려운 사람끼리 돕고 살면 좋지 않겠어요? 일단 제 집에 가서 방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시죠. 그렇게 저는 소장님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30평 남짓되는 신축 빌라였는데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어 거실도 넓었습니다. 직장까지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한 달에 전기세, 물세, 난방비까지 포함해 10만 원만 내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은 공용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니 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집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보름 뒤 그녀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우리는 저녁도 함께 먹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킨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매달 2~3번씩 동호회 회원들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다이빙을 즐겼죠. 연애 초반에는 이 취미에 대해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다이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다이빙 활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혼 후 처음으로 가진 취미 활동이라 해서 그녀가 열심히 하는 걸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열정적인 활동을 보면서 가끔은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10일 동안 다이빙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머뭇거리니깐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웃었지만 내 걱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쿨한 척하며 그녀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10일 동안 떠나면서 허전함이 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녀의 부재를 느끼며 그녀가 돌아오면 처음처럼 잘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 여행이 끝나기를 기다렸죠.
드디어 그녀가 돌아왔고 나는 예전처럼 장난도 치고 살갑게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반응은 너무 냉랭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라고 묻자 그녀는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10일 동안의 여행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끝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집을 구해서 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덮쳐왔죠.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연애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10일 만에 달라진 그녀의 태도는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고 그녀에게 깊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 감정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고민입니다.